자료가 많은 관계로 시니어 없는 섹터에서는 자료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27일 모닝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5월 월간 공유 오태동 위원 발표해 주세요. 네, 5월달 월간 전망 제목을 코로나19 출구 전략이라고 지었습니다. 과거에 위기가 발생했을 때 특징들을 보면요, 그 위기가 외환이라든가 그리고 부동산 그리고 자산 버블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 위기의 끝은 경기 침체 위험을 반영한 다음에 마무리가 되는 것들이 과거 나타났던 특징이었고요. 지금 나눠드린 자료 12페이지를 보시면요, 이제 이번에도 결국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정책이 나오면서 시장의 바닥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월 23일 날 연준이 이제 무제한 국채 매입을 발표했고요. 3월 26일 날 미국 상원에서 2.2조 달러의 재정 부양정책을 통과시키면서 시장이 이제 바닥을 통과했죠. 결국은 경기 침체 위험을 막기 위한 강한 전략적인 행동이 나왔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경기 침체 위험들을 시장이 얼마나 반영했는지를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관련지어서 15페이지를 보시면요, 지금 미국이라든가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의 경제지표 서프라이즈 인덱스가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요, 매일매일 나오는 경제 지표들이 여전히 시장의 컨센서스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코로나19 때문에 경제가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실제 지표들은 더 안 좋게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주식시장이라든가 금융시장이 경기 침체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이라든가 유럽은 이제 5월부터 이제 경제 활동을 조심스럽게 재개할 예정에 있고요. 페이지 19페이지를 좀 보시면요, 한국의 경우에는 지난 2월 29일 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정점을 통과한 다음에 약 2달 정도 지나서 경제활동을 재개하는데요.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들은 지난 4월 11일 날 고점을 통과한 다음에 5월 1일부터 이제 25개 주부터 1단계 경제활동이 재개가 됩니다. 다소 좀 빠른 감이 있는 것 같고요. 독일이라든가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유럽 국가들도 5월 초중순부터 부분적으로 경제활동이 재개가 됩니다. 결국은 좀 정치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들은 아시겠지만 5월부터 밀이라든가 옥수수 같은 이제 파종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경제활동이 재개가 되고 있고요. 따라서 5월 달에는요, 미국이나 유럽 같은 이런 선진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의 증감에 따라서 시장이 좀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신규 확진자 수 추이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찌됐건 강력한 통화와 재정 부양 정책으로 시장을 이제 바닥을 만들고 주가를 상승시키고 있는데요. 다음 페이지 20페이지에 있는 오른쪽 보시면요, 연준의 주간 단위 자산 매입 금액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시장이 안정화되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고요. 한때는 주간 단위로 3,600억 달러씩 국채를 매입을 했는데 지난주에는 1,400억 달러밖에 매입을 안 했거든요. 이제 고점 대비 40% 정도 수준으로 줄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경기가 어느 정도 바닥을 통과하면서 경기에 대한 턴어라운드 기대감을 좀 반영할 때까지 시장은 상승 탄력은 좀 둔화된 흐름들을 보이지 않겠냐라고 판단할 수 있겠고요. 미국 주식시장은 그동안 상승하는 과정에서도 방어주라든가 대형주라든가 약간은 좀 경기에 좀 인내력이 있는 종목 위주로 상승을 해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유동성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시장의 선택은 경기의 침체에서 좀 덜한 그런 종목군들을 선택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4페이지 보시면요,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은 한국을 포함한 이머징 주식을 아직은 외국인이 사지 않는 이유들도 같은 맥락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상대적으로 안전한 자산 위주로 지금 주식 투자가 재개가 되고 있고요. 결국 우리나라로 글로벌 자금들이 다시 들어오기 위해서는요, 왼쪽에 있는 글로벌 경기선행 지수의 저점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5월 말 정도부터는 외국인 자금들이 한 3, 4개월 정도 단기 모멘텀 플레이들이 들어오지 않겠나라고 판단을 합니다. 결론적으로요, 28페이지인데요. 강력한 경기 부양책과 실적 부진이라는 악재가 이제 호재와 악재가 맞물리면서 지금까지는 통화라든가 재정 정책이 더 힘을 발휘했고요. 그렇지만 이제 인덱스가 1,900을 넘어갔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도 나올 수 있는 상황들이고, 코스피 2000 정도가 되면은 멀티플이 11.3배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과거
상단부까지 올라가기 때문에요. 5월달의 경우에는 조금은 상승 탄력이 둔화된 흐름들을 보일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는 지수보다는요, 이제 다시 거리에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나타날 수 있는 이연 소비,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포트폴리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연결해서 60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요. 말씀 주셨던 대로, 포트폴리오 쪽에서는 이제 락다운에 따른 단계적 해제, 그리고 뭐 어떤 향후에 또 나올 수 있는 미중 인프라 투자 정책,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주의 쏠림 현상, 이러한 것들이 키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쪽에서도 반등 구간에는 좀 더 어떻게 보면 안전한 이런 종목이었던 지배구조나 자사주 매입 등의 이슈들이 좀 더 상대 수익률이 좋았던 이런 모습들이고요. 향후에는 이런 이연 수요 관련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페이지 넘겨서 62페이지 보시면요. 이런 락다운 단계적 부분 해제에 따라서 이런 소비 형태가 변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전에는 이제 은둔형 소비, 음식료나 헬스케어 등이 좋았었죠.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해제가 되면서, 보복성 소비라고 흔히 일컫는, 레스토랑이나 쇼핑이나 스마트폰이나 가전이나 명품이나 이러한 것들에 대한 소비들이 나타날 예정이고요. 그 이후에 락다운이 완전히 해제가 되고 국가 간 교류가 재개가 되면 항공이나 여행이나 숙박이나 면세나 콘서트, 이러한 것들이 이제 소비 형태가 나타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을 겁니다. 다만 주가 측면으로 보면 조금씩 이런 것들이 해제가 되면서 주가는 미리 좀 오르고 그 이후에 실제적으로 이런 행동들이 나타나는 것에 따라서 변화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바텀업에서는 이 중에서도 스마트폰에 대한 판매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페이지 넘겨서 65페이지 보시면 중국은 약간 이런 모습을 먼저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먼저 이런 것들이 해제가 되면서 2월 급감했던 스마트폰 출하량이 3월에 이제 반등하는 모습들을 좀 보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애플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이런 부분들이 나아질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삼성전자 중심으로 해서 디스플레이나 IM 부분에 대한 실적에 대한 추정치가 상당히 낮아졌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향후 중요하게 판단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페이지를 쭉 넘기셔서 제일 마지막 페이지 76페이지를 보시면요. 관련해가지고 이번에 관심 종목들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핸드폰 관련주, 그리고 이연소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관련주들, 그리고 지배구조라든가 언택트, 그리고 일부 볼 수 있는 중소형주 종목까지 선별해서 추가적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문 없으시면 채권 위클리 발표해 주세요. 예, 이번 주 목요일에, 우리나라 시각으로 이번 주 목요일 아침에 FOMC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4월 FOMC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정책이 나오기보다는 3월 이후에 진행된 QE, 신용 보강 효과를 점검하면서 좀 중립적인 회의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초과주준 불이율 금리가 5bp 정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제 작년 9월 달에 RP 금리가 급등하면서 이 RP 금리 제어를 위해서 많이 낮춰놨던 금리이기 때문에 기술적 조정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현재 RP 선물 금리가 현재 금리보다 한 5bp 정도 높습니다. 그 얘기는 이미 미국의 단기자금 트레이더들은 이번 4월 FOMC에서 초과주준 불이율 인상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만 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초과주준 불이율이라고 하는 것은 실효 기준금리를 기준금리 레인지 중간값으로 유도하기 위한 기술적 금리이기 때문에 이걸 인상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긴축의 시그널로 보긴 좀 어렵고요. 특히나 제가 지난주에 한번 자료로 말씀드렸는데, 현재 미국 재무부가 연준에 예치한 자금 감안하면 연준이 추가로 국회 동의 없이 쓸 수 있는 돈이 최대 2조 달러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아직 얘네들 4월 중순에 시작했던 2.3조 달러 다 쓰지도 않았고요. 추가로 가용한 자원이 미국 GDP에, 물론 2019년 기준 미국 GDP의 10분의 1 이상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통화정책의 의지와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중립적이겠지만 기자회견에서
뭐 통화 정책의 추가 완화 의지 능력을 이야기를 한다라고 보고 있어서요. 여전히 미국 장기 금리는 안정적인 흐름 유지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더 문제는 한국 쪽인데요. 아무래도 총선 이후에 추가적인 정부 대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기간 산업들 안정을 위해서 40조 원의 재원 마련하겠다 플러스 3차 추경도 한 20조 원 정도. 저희가 2019년도 국채 발행 규모가 101조였고요. 올해 원래 추경 없이는 130조였는데 어제 한 주 만에 무려 63조 원 가량의 추경 이야기가 그러니까 국채 발행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40조 원의 기간 안정 기금 생각해 보시면 예전에요. 대우조선해양, STX, 현대상선 같은 거 지원해줄 때 산업은행이 직접 대출해주는 형태였거든요. 은행이 대출해주는 형태로. 근데 이번에는 정부가 채권 발행을 그러니까 기금을 조성할 건데 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채권을 우리가 보증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태예요. 즉 산업은행 채권을 정부 보증 채권으로 만들겠다 내일 국회에 넘기거든요. 왜 그랬냐를 보면 현재 한은법상 한은이 매입할 수 있는 채권이 정부 보증 채권에 제한됩니다. 그 얘기는 그 40조 원에 대해서 일부 한은이 살 수 있게 만들겠다라는 거고요. 당연히 국채는 살 수 있고, 그래서 결국은 최근에 그 우리나라 3년, 10년 스프레드가 금리 인상기였던 2017년, 2018년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펀더멘탈과 완전히 유리된 금리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4월 금통위에서 총재가 얘기했던 수급 부담 때문에 금리 올라오면 우리가 사겠다라는 조건과 맞물리게 됐고요. 그래서 내일 당장 국회에 산업은행 그 국가 보증에 대한 의결이 넘어가기 때문에 빠르면 이번 주에 하는 입장에서는 좀 매입에 대한 시그널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해외 채권 5월호 신환종 위원 발표해 주세요. 네, 저기 4월은 코로나 위기하고 유가 폭락으로 경기 침체 진입하긴 했지만 위험자산들이 어느 정도 반등하면서 안전자산 선호 분위기가 다소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은 좀 보합세였고요. 신흥국 채권은 매도세가 약화되면서 달러 채권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5월은 글로벌 경제지표 악화는 뭐 피할 수 없지만 코로나19 확산 둔화, 그다음에 경제활동 재개 이런 것들이 힘겨루기를 할 것 같은데 저희도 보기에는 지금 미국, 유럽 이런 확산의 둔화 이거 기대가 좀 있는데 신흥국들은 그 여전히 확산이 되고 있고 아마 그 회복되더라도 가장 늦게 회복될 것 같아서 신흥국 쪽은 여전히 어렵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또 경제 지표가 그 회복되는 것도 지금 그 빠른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사태 장기화에 대한 우려도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신흥국에 대한 부담은 점점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신용등급 하락, 그다음에 그 쏟아낸 재정에 대한 부담 때문에 부채 부담이 높은 신흥국, 그다음에 유럽 재정 취약 국가들, 이태리 같은 이런 우려가 5월에도 주요한 하두로 부각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보기에는 신흥국 쪽에서는 달러 채권이 그나마 유망할 것 같고 로컬 채권 쪽은 여전히 어렵게 됐고 특히 환율 약세는 계속될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크레딧 위클리 한광열 위원 발표해 주세요. 네, 지난주에 정부가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비롯해서 PCBO도 5조에서 6조에서 11조로 확대시켰고, 그 다음에 SPV 설립한 다음에 저신용 등급 회사채를 매입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3월 24일 이후에 이제 한 달 만에 나온 정부의 어떤 대규모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크레딧의 신용 스프레드는 여전히 확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책 효과에 대한 어떤 기대나 그다음 뭐 경제 회복 기대가 높긴 하지만 그런 높은 기대만큼 우려도 높은 상황인데 그 우려는 이제 한계 기업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들에 대한 우려들입니다. 크레딧 투자자들은 지금 한계 기업들에 대해서 지금은 정부가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은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앞으로 더 계속 지원해 줄까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상태이고 또한 이 한계 기업들이 지금 지원해 준다고 하면은 앞으로 실적들이 돌아설까? 바이러스 사태 이전에도 한계 기업이 이번 바이러스 이후에 다시 정상 기업으로 돌아설까라는 그러한 의구심이 높은 상태인데요. 결국에는 이러한 한계 기업들에 대한 어떤 우려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결국에는 신용 이벤트로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들이 좀 높은 상태입니다. 미국 크레딧이 정책 이후에 빠르게 반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정부의 정책들이 한계 기업들이 아니라 그전에는 정상 기업들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실적이 굉장히 악화된 이런 기업들에 집중이 되어 있었던 것이었고
시장 참여자들도 그러한 기업들은 이런 지원을 통해서 정상 기업으로 회복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가 높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내 크레딧은 이러한 분위기가 앞으로 좀 더 당분간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 스프레이트는 현재 높아진 수준에서 굉장히 좀 완만하게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기대도 있지만 우려도 높기 때문에 그 높은 수준에서 낮은 변동성을 볼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원자재는 자료 대체하겠고요. 산업기업 분석 가겠습니다. 실적 발표는 핵심 위주로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아차, 모비스, 현대위아, 조수홍 의원 발표해 주세요. 예, 현대위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분기 영업이익이 한 845억 원 정도가 나와서 잘 나왔는데요. 지금 그 통상임금 충당금 환입 효과 약 한 1395억 원이 영업이익에 약 800억 원, 영업외에 한 600억 정도가 반영된 결과이기 때문에 요거 제외하면은 영업이익률 한 0.3% 정도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엔진 법인이 연결 대상이 아니고요. 국내 중심의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영향에서 상대적으로 다른 회사들보다는 조금 나은 상황이었는데, 이제 2분기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중국이 좋아지고 글로벌이 나빠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2분기는 상황이 좀 안 좋을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산동 엔진법인 지분 인수가 있었는데, 지금 여기가 현대차 그룹이 70%, 중국 국영기업 1조가 30% 정도 가지고 있는 법인인데요. 내연기관 엔진 생산하는 법인입니다. 엔진을 생산해서 현대기아차 쪽에 공급을 하는 그런 법인이고요. 여기 30%를 현대차 그룹이 지분 비율대로 다 샀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인수 금액이 2,492억 원이고요. 전년 말 순자산 자본 대비로 계산해 보면 PBR 한 1.2배 수준에서 지금 거래를 한 셈인데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통상임금 충당금 되는 부분으로 이제 이 지분 샀다 이렇게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목표 주가를 낮추고요. 그다음에 홀드 유지하는데요. 일단 이제 회사 쪽에서 신규 사업 여러 가지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좀 가셔야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엔진 법인 인수도 지금 PBR 1.2배면 피어 대비해서는 높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좀 신규 사업에 쓸 수 있는 여력이 좀 줄어들었다라는 점에서는 좀 아쉬운 의사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현대모비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업이익이 3,600억으로 저희 예상보다 한 10% 정도, 15% 정도 덜 나왔는데, 지금 모듈 쪽에서 생각보다, 제가 예상한 것보다는 적자가 좀 더 났던 부분들이, 지금 영향을 많이 미쳤고요. 2분기 같은 경우는 좀 더 나빠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자동차는 이제 락다운이 다음 주부터 점진적으로 해제된다고 하더라도 2분기 생산 판매가 가장 안 좋을 거기 때문에, 2분기가 대부분 이제 적자 결산일 거고요. 지금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AS 부분이 안정적인 사업이기는 합니다만은 락다운을 피할 수는 없기 때문에 AS 쪽도 좀 부진할 걸로 봐서 2분기는 숫자는 더 줄어들 걸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지금 1분기에서도 보듯이 전동화 매출액이 성장하면서 지금 매출의 가시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좀 버퍼 요인들이 충분히 있고요. 그다음에 3분기부터는 생산 판매가 좀 정상화되면 이연 수요라든가 이런 생산에 대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모비스 같은 경우는 또 안정적인 현금 흐름도 확보하고 있어서 지금 밸류에이션에서는 중장기 투자 매력이 좀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아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적은 지금까지 나온 자동차 회사 중에는 가장 잘 나왔고요. 영업이익이 4,445억 원 정도 나왔는데요. 전년도에 통상임금 환입에 따른 역기조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 제거하면은 영업이익률 자체가 한 0.6%포인트 정도 작년보다 좋아졌고요. 지금 다른 회사 대비 좀 특이한 점은 작년 말에 인도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하면서 지금 중국 제외하면 1분기에 볼륨도 일단 늘어났습니다. 중국을 제외할 경우에는. 그래서 볼륨 측면에서 가장 지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어렵겠습니다만은 그런 이제 좀 신차 효과들이 좀 양화하고요. 글로벌 자동차 기업 중에서도 올해 볼륨 성장이 가장 좋을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제 안정화가 예상되는 하반기에는 실적 회복 탄력이 좀 높아질 수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문 없으시면 다음 포스코 현대제철 변종만 위원 발표해 주세요. 네, 지금 뭐 실적 발표도 중요하지만 뭐 2분기 때가 가장 어렵다라는 얘기를 양사 모두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판매량 감소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서 자동차 쪽 얘기도 있었지만 전방 산업에서 가동이 중단된 영향이 이제 2분기에 본격화될 것 같고요. 포스코는 영업이익은 7천억이 나와서 그 시장 컨센보다 1,000억 정도 높게 나왔고요. 잘 나왔는데 주가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2분기 때 실적이 안 좋아질 거라는 전망들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실적 발표에서 올해 연결 매출액 전망을 회사 가이던스를 9.8%를 회사가 하향을 했고 제품 판매량도 7.4% 낮춰서 그 가이던스 주었습니다. 저희 실적 전망치는 여기에 맞춰서 지금 되어 있고요. 뭐 주가는 자사주 매입 1조 원 있고 배당금 주당 10,000원 생각하면 하방은 견고할 거라고 보는데 역시 이제 상승의 시기는 2분기는 좀 지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제철도 마찬가지인데 4분기에서 1분기까지도 적자가 이어졌고요. 저희는 2분기까지도 적자 행진이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는 가이던스 변화는 없었는데 저희는 자체 추정으로 올해 그 판매량이 한 8% 정도 작년 대비 감소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대폭 하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PBR 0.2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추가 하락보다는 이제 반등의 시기를 봐야 되는데 포스코랑 좀 비슷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특히나 현대 기아차에 많이 좀 관계가 높기 때문에 그쪽에서 가동률이 올라오는 게 좀 확인이 되면 주가는 좀 안정화되고 좀 낮은 밸류에이션이 눈에 띌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호텔신라 이지영 위원 발표해 주세요. 네, 호텔신라 뭐 예상했던 대로 실적이 굉장히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영업 적자가 한 670억 가까이 나왔고요. 저희 뭐 거의 20년 만에 적자라고 합니다. 이제 면세점 쪽에서 한 490억 원 적자가 나왔고요. 이게 판촉 같은 거는 거의 뭐 없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냥 평균 수준이었고요. 인천공항 임대료에서 그냥 다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호텔 부분도 서울호텔 투숙률이 40%까지 떨어지면서 여기도 적자가 한 180억 정도 발생했습니다. 지금 업황은 1분기보다 2분기가 더 악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일단 뭐 항공편이나 이런 게 2분기 들어서 아예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2분기의 영업 적자를 1분기랑 유사하게 추정을 한 거는 현재 좀 여러 가지로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어떤 대책들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제 관세청에 재고 면세품의 국내 유통 좀 허가해달라. 그리고 외국인들이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거 국제 우편으로 배송하게 해달라 이런 것들을 지금 요청한 상태이고요. 인천공항하고도 계속해서 협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면세점 주가는 뭐 올해 실적에는 크게 관심이 있긴 있지만 올해 실적에 크게 연동된다기보다는 이제 이후에 업황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는 분위기인데요. 코로나 이후에는 하위 사업자 탈락으로 인한 산업 구조 조정 그리고 인천공항 사기 사업자의 적자 축소 그리고 한중 관계 개선과 이연 수요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괜찮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바이 의견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S1 박광삼 연구원 발표해 주세요. 예, S1 1분기 실적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매출과 영업이익은 컨센을 소폭 상회했습니다. 시스템 보안은 추정한 바와 같이 3월부터의 코로나19 영향 확산으로 승가입자 수 증가세 둔화를 보였고요. 때문에 1분기 유지 고객 건수는 전분기 대비 0.8% 증가한 80.8만 건, 매출은 전년 대비 2.9% 증가한 2,681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소폭 상회한 주요 이유로는 상품 판매와 건물 관리 서비스가 있었는데요. 우선 상품 판매는 계절적 비수기와 해외 프로젝트로부터의 상품 설치 일부 지연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대외 SI 프로젝트와 기타 상품 판매 호조를 보였고요. 따라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6.7% 증가했습니다. 1분기 말 기준 수주 잔고는 약 1,900억 원 수준이고요.
건물관리 서비스도 업무 시설 면적 증가에 힘입어서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한 1,394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연간 전망 간단히 말씀드리면 시스템 보안 가입자 수 증가세 둔화는 최소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사태 완화 이후 증가세 회복은 빠를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상품 판매의 경우에는 안정적인 수주 잔고와 관계사 캐펙스 투자 기조 유지와 기업들의 얼굴 인식 시스템 도입이 증가하고 있어 안정적인 매출 증가가 기대되고 있고요. 건물관리 서비스 또한 업무 시설 면적 증가와 리츠 시장 활성화 속 지속적인 지분 투자를 바탕으로 비관계사향 물량 수주 증가가 전망되며 이에 따라 안정적인 매출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의견 바이 목표주가 98,000원 유지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조보람 위원 발표해 주세요. 네, 지난 금요일 신한금융지주 1분기 실적 발표된 부분 보면 기대치 부합했고요. 하나금융 실적은 기대치 상회하는 결과였는데요. 업종 내 트렌드에서 크게 차별화된 모습보다는 성장 동력은 기업 대출, 마진 하락세 지속 및 효율성 관리 지표는 양호한 수준 유지 등 상당히 비슷한 트렌드를 보였습니다. 예상보다 높았던 이 대출 성장률 덕분에 이자이익 성장세가 생각보다 안정적으로 유지됐는데요. 반면에 비이자이익 부분 축소는 피해갈 수 없었던 점도 공통 분모라고 판단됩니다. 앞서 실적을 발표했었던 KB금융과의 차이점은 이 보유 유가증권 평가 손실 등의 규모가 신한과 하나에서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향후 실적 2분기 이후의 이 변수는 마진 훼손 본격화 여부와 그리고 자산 건전성 악화의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요. 이 부분에서 자유로운 은행은 없기 때문에 여전히 은행 섹터 뉴트럴 섹터 유지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LS 일렉트릭 이민재 연구원 발표해 주세요. 네, LS 산전이 사명 변경해서 일렉트릭이 변경됐고요. 4분기 실적 당사 추정치 부합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내 설비 투자 쪽에서의 분위기를 좀 알 수 있는 회사라 좀 그런 부분 쪽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국내 쪽 투자는 1분기 때까지는 계속 좀 양호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해외 쪽 같은 경우도 유럽 쪽 매출 확실히 줄고 있지만 그래도 베트남이나 다른 지역들 그다음에 환율과 화재 발생하면서 매출은 좀 계속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인프라 같은 경우도 LG 화학이랑 GS 칼텍스 쪽 그다음에 이노베이션 쪽 물량 계속 증가하면서 계속 이익 성장세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초고화 프로젝트 관련해서 대손 충당금 30억 인식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 그리드랑 태양광, ESS랑 태양광 쪽 같은 경우는 일단 기존에 수주받았던 프로젝트인 영암 태양광 ESS 연계 프로젝트 매출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매출은 잘 나왔으나 이제 하반기 쪽에서의 신규 수주가 좀 부족하다라는 점은 현재는 여전히 우려 요인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이랑 거의 비슷한 정도의 실적 예상하고 있고요. 그 기준으로 PER 9배 정도라 밸류에이션 매력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해외 주식 인텔은 자료 대체하겠고요. 이상으로 자료 발표 마치겠습니다.